문제 없이 공유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죠? 네. 이제 보이네. 이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디오에 문제 있나요? 지금? 잘 들립니다. 네. 그럼 이제 발표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발표의 구성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그 여기 이쪽부터 그렇게 7쪽까지 있는데 거기서부터는 제 발표로 그 통계학에서 그런 주요 메인 태스크들을 소개를 하고 그 일들을 수행하기 위해서 그 두 가지 접근법이 있어요. 그거는 뭐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그 두 가지 접근법을 비교하도록 하고 그리고 8쪽부터 12쪽까지는 베이스 통계에서 필요하는 그런 기본적인 수학적 개념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요. 마지막으로 13쪽부터 나머지는 컨주게시 모델이라는 그런 것이 있는데 그 중에서 특수한 케이스인 베타 바이노미얼 모델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일단 순서는 일단 베이지안과 프리퀀티스트라는 그런 통계학의 두 가지 어프로치를 소개하기 전에 그 통계학에서 무엇을 하고자 하는지를 먼저 소개를 해드려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그 전에는 그런 통계학의 기본적인 용어 설명 만약에 좀 기억이 가물가물하시다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페어미터라는 그 용어가 뭐냐면 그런 모집단이 있을 때 그런 특성을 그렇게 수치적으로 나타낸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그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그 프리퀀티스트에서는 이런 페어미터가 픽스드라고 가정을 하고 모르지만 픽스드여서 추정을 해야 되는데 그럼 베이지안 쪽에서는 모르니까 그래서 확률 변수라고 그렇게 가정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 베이직 세팅이라는 거는 그 프리퀀티스트랑 그 베이지안 그 상관없이 그 통계학 그 세팅 안에서 그 성립을 하게 되고 그래서 첫 번째로 이런 x1부터 xn이라는 그런 랜덤 샘플을 하나의 그런 분포에서 그렇게 독립적으로 추출을 해요. 그래서 독립적으로 그리고 또 똑같은 분포에서 추출을 한다고 해서 IID라는 가정을 입혔고 이 IID 샘플이라는 거는 다른 말로 랜덤 샘플이라고도 합니다. 이제 그 스태티스틱이라는 거는 뭐 저는 T라는 노테이션을 사용을 했는데 그 일단 이 랜덤 샘플에서 이렇게 R로 가는 그런 함수라고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이 스태티스틱이라는 용어와 맞게 그렇게 통계적인 목적을 위해서 그렇게 계산이 됩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그 대표적인 예는 이 X바 아니면 뭐 샘플들의 미디안 아니면 뭐 S제곱 같은 것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이 스태티스틱이 그 추정을 목적으로 사용이 되면 그게 에스티메이터라고 하는 거고 그렇게 가설 검정을 목적으로 하면 그렇게 테스트 스태티스틱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제 샘플링 디스트리뷰션이라는 거는 이 T라는 그 스태티스틱의 그런 PDF 아니면 이산형의 경우에 PMF를 그 지칭하게 되고 그래서 아주 쉬운 예시를 들면 만약 이 X1부터 N까지가 이 모집단 전체에 그렇게 정규 분포를 가정을 하면 그리고 여기에서 온 랜덤 샘플이라고 가정을 하면요. 일단 이 X바는 여기에선 근사가 필요 없이 뭐 N 뮤 그리고 분사는 N만큼 줄어든다. 이 부분은 수능에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기본적인 용어 설명 끝냈고 그 통계학에서 하고자 하는 게 무엇이냐? 주로 인퍼런스랑 프리딕션이라고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인퍼런스랑 프리딕션에는 그 주 목적어가 다르다고 할 수 있는데 일단 데이터를 사용하는 건 똑같지만 그래서 모델을 생성하는데 여기에서의 모델은 그 데이터 그 자체에 대한 그 추론이 들어간다는 것으로 그래서 뭐 예시를 들면 일단 집값을 모델링 한다고 쳤을 때 일단 인프런스 쪽에서 보면 뭐 만약에 모든 다른 요소는 동일한데 어떤 집이 한강 뒤편이 보이는 뷰에서 여기에서 한강이 보이는 뷰로 옮길 때 그 집값이 얼마나 오를지를 그렇게 모델링한 거 그런 것이 인프런스의 대표적인 예시라고 할 수 있고
그래서 이 인퍼런스에서는 그 있는 패러미터가 그렇게 설명 가능한, 그래서 간단하다는, 그래서 그 설명 가능해야지 그렇게 유용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는 용어로는 그렇게 parsimonious라는 용어를 많이 쓰는데, 그래서 다른 말로는 simple과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될 수 있다면 어, 간단한 설명을 추구한다. 그게 좋은 모델이라고 하는 것이 인퍼런스 레짐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럼 프리딕션에서는 역시 똑같은 데이터를 사용해서 모델을 생성하는데, 이 모델은 이 여태까지 본 적 없는 XNew라는 데이터에 대해서 그냥 예측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측은 이런 애트리뷰트라는 그 속성이라고 하는데, 뭐 어떤 집이 뭐 이런 면적을 가지고 그 화장실은 2개 있고 뭐뭐뭐뭐, 그러면 결국에는 얼마냐. 그래서 여기에서는 그 정확한 그 예측이 목표이지, 뭐 어떻게 이게 작용을 하고는 중요하지 않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태티스틱스라는 통계학에서 그 2가지 분야가 있는데, 그 2가지 분야는 그 인퍼런스랑 프리딕션이라고 방금 말씀을 드렸고, 이 태스크에 접근하는 2가지 그런 메인 방법들이 프리컨티스트랑 베이지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프리컨티스트라는 거는 그 용어가 뭐 생소해 보이지만 그 저희들이 여태까지 했던 거라고 할 수 있고, 그래서 여기 이 데이터는 방금 말씀드렸지만 모르지만 그래서 그렇지만 컨스턴트라고 가정합니다. 그 데이터를 모으는데 여기는 x1부터 xn까지 랜덤 샘플에서 왔다고 가정하고 데이터를 모으고, 그래서 에스티메이터 주로 x바와 관련된 그런 그 극한 분포를 필수적으로 쓰게 돼요. 그런데 이 극한 분포라는 것이 샘플 사이즈가 클수록 그 분산이 줄어들어서 추정이 더 정확해진다라는 그런 아이디어. 그래서 이 CLT를 사용하는 예시를 점차 그렇게 보일 것입니다. 이 인퍼런스에서는 그 데이터를 활용해서 일단 그 포인트 에스티메이트라는 그런 하나의 점 추정 값을 그렇게 구한 다음에, 이 에스티메이션이 어떻게 들어가느냐 하면 여기 구간 그 점 추정에서 그 점 추정이 얼마나 정확한지를 이런 컨피던스 인터벌로 나타내요. 근데 이 컨피던스 인터벌이라는 게 좀 이해하기가 어려운 그런 개념인데, 어, 일단 여기 x1부터 xn은 확률 변수라고 가정을 하는데, 여기에서 그 밸류를 추출하면 그게 상수가 되죠. 근데 여기에서는 뭐 x바 이렇게 소문자로 쓰면 그 취하는 값을 나타내잖아요. 그러면 뭐 85.9라는 숫자로 나타내게 되죠. 그런데 그 샘플링이 이런 식으로만 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뭐 x바가 여기 될 수 있고 이런 값이 될 수도 있고 다양하게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사이즈는 똑같은 그런 랜덤 샘플을 그 수없이 많이 추출하면, 그래서 뭐 이렇게 얻은 신뢰 구간은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얻을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렇게 수많은 신뢰 구간들 중에 95% 가량이 뭐 뭔지 모르겠지만 이 데이터라는 것을 포함한다. 그래서 이 신뢰 구간이란 말을 하기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가설 검정이란 건 더 어려운데, 그 모수 공간 이 오메가라는 거를 이 H0랑 H1이라는 2갈래로 그렇게 양분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H0라는 그런 기무가설 쪽을 옳다고 가정한 다음에, 그리고 스태티스틱을 구하고 데이터를 얻고 난 다음에, 그래서 그게 그 곧 증거가 되죠. 이제 어떤 목적이 되냐면 이 H1 쪽으로 그 얼마나 그 증거가 극단적인지를 밝히려고 해요. 그래서 그거를 0.05라는 유의 수준과 그 비교를 하게 됩니다. 여기 프리딕션은 이 fx 데이터라는 분포에서 왔다고 했잖아요. 이 x1부터 xn이 여기에선 간단하게 이 x new라는 그런 새로운 데이터는 이 추정한 값, 이 x 이게 뭐지? 헷 그 분포를 집어넣어서 fx 데이터 헷에서 왔다고 가정을 하고 샘플링하는 이런 프리딕션 과정을 거치게 되고, 이와 다르게 그 슈퍼바이스드 러닝에서의 그런 예측을 말씀을 드리자면, 뭐 바이어스 베리언스 트레이드오프는 아마 수통 1 아니면 회기에서 들으셨을 것 같은데,
뭐 만약에 모르신다면 그 모델이 간단하다면 그렇게 바이어스라는 그런 텀이 커서 아니면 복잡한 모델에서는 그런 베리언스가 커서 그래서 그 적정 수준을 찾아 나가야지 이런 프레딕션 에러가 적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프리컨티스트 뷰라고 할 수 있고 근데 여기 베이지안 뷰는 첫 번째 이 모수에 대한 가정부터 다릅니다. 이 모수가 unknown이란 건 똑같지만 그런데 랜덤 베리어블이라고까지 가정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돼서 어떻게 나머지가 바뀌느냐 이 베이시안 스태티스틱스라는 거는 그 세 가지 스텝으로 이루어지게 되는데 먼저 이 모르는 이 랜덤 베리어블 아니면 벡터인 이 데이터 그래서 이 분포를 따르겠죠. 그러면 그 분포를 사전적으로 정의를 해요. 그런데 사람마다 이 프라이어 분포는 다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데이터를 모아요. 그럼 그 다음에 이 프라이어 빌리프를 그 데이터를 통해서 학습한 후에 업데이트하는 과정. 그래서 이 필연적으로 세 가지 과정으로 그렇게 베이지안 스태티스틱스는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이 인퍼런스는 곧 에스티메이션과 하이포테시스 테스트로 주로 이루어진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이 베이지안은 그 포스티리어 디스트리뷰션 이 하나로 그렇게 다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그 프리딕션은 나중에 말씀드릴 posterior predictive distribution에서 그렇게 이루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프리컨테스트는 그렇게 간략하게만 말씀을 드릴게요. CLT가 아마 여러분들은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CLT를 통해서 그 모집단의 그런 모집단의 그런 뮤를 어떻게 추정하는지를 밝히자면 일단 이 IID 샘플은 그 프리컨테스트 베이지안 모두 가정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여기에서 하나의 가정을 더 입혀야 돼요. CLT를 사용하기 위해서 그 분산이 유한해야지 그렇게 CLT를 쓸 수가 있고 그래서 CLT 자체의 뜻은 이 부분인데 그래서 이게 극한 분포예요. 그런데 이 극한 분포를 어떻게 쓰냐면 결국에 그 저희가 알고 싶은 거는 이 x 바라는 분포가 이 n이 클 때 어떻게 되느냐, 어떤 분포를 따르느냐가 관심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게 극한 분포라고 하면 틀리지만 이 CLT라는 걸 쓸 때는 이렇게 쓴다는 거죠. 그래서 역시 데이터가 어떤 분포에서 왔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XN이라는 거는 그 샘플 사이즈가 크면 정규 분포와 가까워진다라는 아이디어가 CLT라고 할 수 있고 그리고 여기에서 그 시그마 제곱 이걸 모르잖아요. 사실상은. 그래서 슬러스키 티어렘 이거를 사용을 해서 결국은 이 극한 분포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 극한 분포가 그렇게 에스티메이션과 하이포테시스 테스트에 모두 적용이 될 거예요. 에스티메이션에서는 컨피던스 인터벌을 쓰게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여기서 이런 퀀타일 정보를 활용해서 이런 그 컨피던스 인터벌을 얻게 되고 이 분포에서 결국은 얻게 됩니다. 그럼 이 말 뜻은 그렇게 다른 데이터를 써서 그 X 바들을 다양하게 수집할 수 있고 그러면 컨피던스 인터벌도 다양하게 되는데 그럼 얘네들을 모으면 그 95%의 컨피던스 인터벌들이 뮤라는 거를 포함하게 된다라는 거죠. 하이포테시스 테스트도 이 분포를 사용하게 돼요. 그래서 이런 테스트 스태티스틱을 사용을 해서 이 널 하이포테시스 언더 널 하이포테시스에서 그 검정 통계학을 세우고 이게 기무가설적으로 얼마나 극단적인지를 밝힌 다음에 그게 너무나 극단적인 그 증거라고 밝혀지면 이 기무가설을 기각하는 그런 아이디어입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베이지안 스태티스틱스에서는 얼마나 이게 다르게 되는지를 밝혀야 되는 건데 먼저 이 프라이어 빌리프를 세운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주관적인 믿음을 그렇게 개척해야 되는데 그 가장 좋은 아이디어가 확률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 아이디어를 증명할 수도 있는데 그걸 본격적으로 증명하진 않고 그 이유를 말씀을 드리면
이 빌리프라는 그런 빌리프라는 거에 원하는 그런 사람들의 속성도 있어요. 그 속성들과 probability란 것의 속성이 그렇게 겹친다는 걸 통해서 그렇게 책은 서술을 하고, 제가 뭐 이 부분은 말씀을 드리진 않겠지만 그 FCB 그 저희 교과서에서 이렇게 세 가지 엑시멈으로 그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빌리프를 probability라는 그런 함수로 표현을 하게 되고, 이제 베이스 티오렘이 나오게 되는데, 이건 아주 간단하게만 소개를 드릴게요. 일단 이 파티션이란 거는 집합에 그렇게 적용되는 개념인데, 이 파티션이란 거는 일단 어떤 집합 자체를 그 A1, A2, A3, A4가 그렇게 나눈다는 거는 이 얘네들 자체는 그렇게 그 교집합이 궁집합이면서 얘네를 다 더하면 A를 형성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총 확률의 법칙이란 거는 그 이렇게 그림을 그렸는데, 이렇게 H랑 그 집합을 H1부터 A4가 그렇게 분할한다고 치고, 2라는 집합을 어떻게 구성하느냐, 이 영역, 이 영역, 그리고 나머지 이 두 영역까지 합쳐서 구성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그렇게 나타내는 게 그 토탈 프로버빌리티 이론이고, 그래서 베이스 티어렘은 이건데, 그래서 이 항들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이 2라는 노테이션은 뭐냐면 이 에비던스의 2라고 그 말씀을 드릴 수 있고, H는 뭐냐면 그 하이포테시스라고 이해를 하면 돼요. 그래서 이 부분 뭐냐, 2가 에비던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증거를 본 이후에 이렇게 업데이트된 그런 가설이라고 할 수 있고, 이 부분은 뭐냐면 H가 하이포테시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각각의 가설 하에 그런 에비던스를 나타낼 수 있고, 그리고 PHI라는 거 뭐냐, 그 하이포테시스라는 거 그 자체가 세팅이 마련된 그런 확률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이게 무슨 말인지는 그 제가 예를 하나 들려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책에서 하나 본 예인데, 뭐 당신이 여러분들이 그런 새벽에 어떤 차가 그렇게 과속으로 걸렸다고 그렇게 쳐요. 근데 그게 어떤 차인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뭐 현대차 아니면 포르쉐라고 해요. 그러면 이 베이스 티오렘을 통해서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거는 이 스피딩이라는 이벤트가 일어났는데 그 차가 현대차인지 포르쉐인지를 알고자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베이스 티오렘을 통해서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는데, 일단 프리 컨테스트 쪽에서는 이 정보를 활용한 거죠. 그런데 베이스 이안은 하나의 정보를 또 확인해요. 그 정보가 뭐냐? 그 이 도로 자체에 현대차가 많으냐 아니면 포르쉐가 많으냐. 그래서 이 확률 계측을 하기 위해서 결국에는 이 네 가지 과정을, 이 네 가지 정보를 얻어야 된다라는 걸 통해서 알 수 있고, 그래서 이 프라이어가 사전 확률이라는 의미고 포스티리어는 사후 확률이라는 의미잖아요. 그런데 그 용어가 왜 이렇게 구성되는지를 말씀을 드리자면, 그 포스티리어라는 거는 일단 이벤트 이 에비던스라는 게 일어났을 때 그때 그 원인을 밝히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원인을 사후적으로 밝히고자 하는 거고, 어 뭐야, 토요타가 아니 현대인데, 제가 외국에서는 그렇게 토요타 뭐야, 현대 대신에 토요타가 와서 제가 그렇게 하나 실수를 했어요. 여기 현대. 네, 어쨌든 그래서 사후적으로 원인을 구성한다고 해서 그렇게 포스티어 프로바빌리티란 이름이 불렸고, 그래서 이 베이스 디어렘으로 사후 확률을 어떻게 구성하냐면, 일단 이 베이스라인 프로바빌리티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 PHI라는 거는 일단 이 가설이란 게 그 세팅될 확률도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이 세팅이 그 현대차가 잘 다니는지, 뭐 포르쉐라는 차가 많이 다니는지, 이런 세팅이 마련된 확률이 이 프라이어 확률. 그리고 이 부분은 뭐냐면 그 원인된 그런 의심이 주어졌을 때 이런 에비던스가 일어날 확률. 그래서 이거를 그렇게
시간 관계를 역으로 해서 구성을 한다고 해서 사전 확률, 사후 확률이라는 용어가 붙었다고 할 수 있어요. 이제 좀 더 그렇게 수학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프라이어 분포를 여러분들이 가진 믿음으로 그렇게 풀어내요. 이제 그 데이터를 IID 샘플이라고 가정을 했고 데이터를 모으고 이제 likelihood라는 거는 그 조인트 PDF 그 PDF를 다 곱하는데 이게 곧 조인트 PDF랑 똑같은 식이고 이렇게 곱한 이유는 데이터가 IID 가정을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두 정보를 이용을 해서 posterior belief로 업데이트를 하는데 정확한 식은 이거지만 이 분모는 normalizing constant라고 여기고 이렇게 비례 분자라고 통상적으로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 베이시안 그 프레임워크에서 통계학에서 하고자 하는 이 두 가지 일을 어떻게 처리를 하느냐. 이 인퍼런스는 posterior distribution을 통해서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이게 posterior distribution의 하나의 예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1차원 그런 공간에서 역시 이 데이터라는 게 확률 변수로 그렇게 보는 관점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분포가 posterior로 이렇게 구해졌어요. 그러면 그 컨피던스 인터벌을 대신할 그런 크레더블 인터벌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 이게 무엇이냐면 이게 구간이에요. 그러면 이런 구간이 뭘 의미하냐? 그 포스트럴 프로버빌리티, 즉 그 데이터가 주어졌을 때 이 데이터라는 게 정확히는 모르지만 이 i라는 구간에 속할 확률. 그래서 여기서 확률이라는 게 등장한 거예요. 그게 1 빼기 알파. 그러면 이걸 어떻게 구하나요? 예를 들어서 이 posterior probability, 이 0보다 작은 이런 사후 확률을 어떻게 구하나요? 간단해요. 이게 총 영역이잖아요. 그 중에서 이 가의 영역을 보면 되죠. 그런데 이게 디스트리뷰션이잖아요. 그러면 그 밑에 영역이 전체적으로 합하면 1이 되겠죠. 가 플러스 나는 1이 될 거예요. 그러면 이 가란 영역으로 그냥 이 크레더블 인터벌을 통해서 추론할 수 있다는 거죠. 하이포테시스 테스트도 역시 이 디스트리뷰션의 컨탈만 알면 돼요. 그래서 뭐 일단 이 데이터가 0보다 작을지를 검증하면 그냥 아주 간략하게만 말씀드리면 이 가라앉 영역이 0.5를 넘는지 0.5를 넘으면 그 데이터가 0보다 작을 확률이 큰 거죠. 만약에 작으면 0보다 클 확률이 큰 거죠. 이런 식으로 하는 거가 하이포테시스 테스트라고 할 수 있어요. 프리딕션은 이렇게 prior predictive랑 posterior predictive라는 용어가 등장했는데 일단 이렇게 데이터가 모은 다음에는 posterior predictive distribution을 써요. 여기서 prior predictive라는 건 뭐냐면 이런 노테이션을 썼어요. 데이터가 주어졌을 때 새로운 데이터의 그런 분포. 여기 데이터가 줄었다고 하면 안 되지. 여기 데이터가 왜 줄어졌다고 쓴 거야? 이거 네 제가 하나 말하면서도 이상했는데 이 prior predictive는 데이터를 모으기 전에 이렇게 얻을 수 있는 분포예요. 그 식이 뭐냐면 이렇게 적분꼴로 이렇게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 하나의 항이 무엇을 의미하냐? 이 px new given data라는 거는 이게 그 데이터가 어떤 분포에서 왔는지 그래서 이 데이터가 given 했을 때 뭐 노멀 분포인지 뭐 바이노미얼 분포 이렇게 데이터 제너레이팅 프로세스를 나타내는 거고 그래서 이 p 데이터라는 건 뭐냐면 그 가중치를 의미해요. 그래서 이 전체는 이 데이터 제너레이팅 프로세스의 확률을 이 모든 데이터를 고려해서 얘라는 가중치로 그렇게 평균을 낸다고 할 수가 있죠. 그러면 이 posterior predictive는 뭐냐면 이제 여기서 제가 아까 여기에선 데이터가 없는 게 맞는 거고 여기에선 데이터가 given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 데이터가 given 했을 때 새로운 데이터의 그런 확률. 그래서
이 분포는 역시 이 적분꼴로 이루어지게 되는데 역시 여기에서 복잡하게 생겼는데 여기서 하나 더 심플리피케이션이 이루어져요. 그 데이터 x1부터 xn까지가 IID라고 가정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 xnew라는 거를 또 얻으면 이 샘플은 기존의 데이터랑 그렇게 독립일 거예요. 그래서 그 가정을 입히면 여기서 이 부분 데이터를 없앨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여기 데이터가 없는 게 이 식이고 이 부분과 이 prior predictive를 비교를 하면 앞부분 똑같아요. 그런데 가중치 부분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가중치를 이 posterior probability distribution으로 이렇게 업데이트를 했다라고 해서 이렇게 posterior predictive라는 디스트리뷰션이 얻어지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미안한데 네, 이거는 처음은 나중에 따로 할 건데 이것만 해보면은 그 혹시 여러분 기억나요? 제가 첫 시간에 베이즈를 할 때 어떤 산을 만든다고 했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프라이어를 주고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프라이어 그 각각의 라이클리우드 이렇게 층층이 쌓여 있으면은 거기에다가 이제 프라이어를 줘가지고 이렇게 산을 만든다 했는데 그 프라이어 프레딕티브는 뭐냐면 내가 베이전에서 내가 모델을 짠다는 거는 라이클리우드 모델에다가 내가 프라이어를 줌으로써 데이터하고 모주의 조인트 분포를 내가 모델을 짜는 거잖아. 그러면 이 프라이어 프레딕티브의 의미는 뭐냐면은 내가 그렇게 모델을 셋업했을 때 내가 셋업한 모델이 만들어낼 수 있는 데이터들의 분포가 바로 프라이어 프레딕티브인 거야. 그러니까 데이터를 관측하기 전에 보는 거잖아. 그러니까 데이터를 관측하기 전에 일단 내가 모델을 만들었는데 이 모델이 어떤 데이터도 생성할 수 있냐.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는 건데 의미는 뭐냐면은 만약에 내가 이제 설명하자는 데이터들이 한국 남자들이 뭐 키야, 뭐 170, 180 이런 건데 내가 모델을 만들었는데 이 모델이 만들어내는 데이터들의 분포를 보니까 마이너스 100 이런 게 나와. 이런 거는 모델을 잘못 만들었다. 뭐 이런 의미로 한번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프라이어 프레딕티브이고 포스테리어 프레딕티브는 이제 아까 선우가 잘 말한 대로 똑같은데 내가 이제 처음에 아무것도 모른다.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좀 프라이어만 뭐 데이터를 보고 좀 안다를 좀 바뀌었다. 그런 거예요. 포스터 프로젝트는 그런 거고. 네, 좋습니다. 또 계속 해주세요. 네. 지금까지는 약간 이론에만 그렇게 치우쳐서 말씀을 드렸다면 그냥 프리퀀티스랑 베이지안 그 접근의 그런 차이점을 하나 그런 예시로 들자면 이게 BDA BDA는 저희가 채택하고 있는 그런 교과서는 아니지만 그렇게 BDA의 2.7 섹션에서 나온 예입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상황이냐면 그 미국은 워낙에 땅덩어리가 넓어서 한 주에도 그런 수많은 카운티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게 기본적인 그런 인구를 이루는 단위라고 그렇게 쳤을 때 그래서 지금부터가 세팅이에요. 그 인구가 n인 그런 한 카운티를 생각을 해봐요. 이게 카운티가 뭐냐면 뭐 일단 로스앤젤레스 이런 게 하나의 카운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런 카운티에서는 인구가 크겠죠. 그러면 X라는 거는 그 해당하는 그런 카운티에 여기 이 데이터에서는 그 1980년대 그런 그 키드니 캔서 그 사망자 수를 나타낸 거예요. 그러면 사망자 수가 X고 결국에 저희가 그 궁금한 거는 이 데이터라는 그런 모수예요. 이 데이터는 제가 그렇게 추론하고자 하는 그 기저에 깔려 있는 그런 사망률에 대해서 그렇게 저희가 관심을 가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프리컨티스트는 그 이름이 빈도론자잖아요. 답게 이 데이터 햇을 이 n분의 x라는 이 비율로 이 확률을 접근하는 게 기본적인 프리컨티스트 아이디어죠. 그럼 이게 문제가 별로 없을 수도 있어요. 왜 언제? n이 굉장히 클 때. 그럼 이게 비율이 확률과 굉장히 비슷해지죠. 어떤 로에 따르냐면 weak law of large number에 의해서. 그런데 이게 문제가 되는 거는 그 n이 작은 경우에 문제가 돼요. n이 작으면 만약에 이 경우에 x가 0면 그 θ 햇은 0이 되잖아요. 그럼 아예 레이트가 0이라고 예측을 한 거, 그 추론을 한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한 명이라고도 발생을 하면 0.001이 발생을 한 거죠. 그런데 이게 0.001이라는 숫자가 뭐 작아 보일 수는 있어도 이 분야에서는 굉장히 큰 수예요. 그래서 이게 0인지 1인지에 따라서 그 레이트 에스티메이트가 굉장히 낮을 수도 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n이 낮으면 그 비율이라는 게 믿을 수가 없다. 이런 속성을 가진 거죠. 그럼 여기에서 베이지아는 이 n이 작은 경우에 이런 극단적인 그 상황이 발생하지 않게 프라이어를 합리적으로 설정을 한 거예요. 제가 이 코드를 나중에 발표해 주실 김수현 학회원님께 드렸지만 이게 어떤 아이디어냐면 그 데이터를 어떻게 분포를 설정하느냐 그 method of moments라는 그런 방식으로 그렇게 설정을 해요. 이게 뭐냐면 이게 수통 1에서 원래는 배워야 될 건데 안 배웠어요. 이 아이디어는 그 가령 뭐 x 바에 관한 그런 분포랑 뭐 프라이어 그런 분포랑의 그런 모먼트들을 그렇게 맞추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샘플의 그런 그 퍼스트 모먼트는 그럼 뭐 x 바가 되겠고 뭐 이 모집단의 퍼스트 모먼트는 이렇게 뮤가 되겠고 뭐 세컨드 뭐 모집단의 그 x의 그런 세컨드 모먼트는 뭐 이렇게 되겠죠. 뭐 베리언스 더하기 뭐 그 기대값 제곱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1차 모먼트, 2차 모먼트를 그렇게 맞추는 방식으로 적당한 알파랑 베타 그 파라미터를 그렇게 추론을 할 거예요. 이렇게 적당하게 프라이어를 잡은 후에 포스트를 업데이트를 하고 이 경우에 실정적으로 나중에 김수현 학회원님께서 발표를 해주실 거라고 기대를 합니다. 이제부터는 그런 기본적인 그런 수학 내용을 말씀을 드릴 건데 일단 뭐 이벤트란 거는 이렇게 이 샘플 스페이스의 그런 그 구문집합으로 그런 샘플 스페이스는 뭐냐면 이런 랜덤 익스페리먼트 뭐 주사위를 던지는 그런 확률 실험을 했을 때 모든 가능한 그런 리설트를 모아낸 거. 그러면 이 probability라는 거는 뭐 probability가 0보다 크다. 전체에 대한 확률은 1이다. 그리고 만약에 그 서로 그렇게 배반 사건의 경우에 전체 확률은 각 확률의 합. 뭐 이런 엑시엄들은 모두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 인디펜던트가 그 이벤트에 대해서는 이 A라는 이벤트, B라는 이벤트에 대해서 동시에 발생할 확률이 이렇게 곱 형태로 나타내는 거. 그럼 여기에서 여러분들 다 아실 텐데 하나 아마 뭐 좀 뭐 도움이 될 만한 설명은 이 부분은 그렇게 베이지안 스태티스틱스에서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약간 이 부분이 뭐 스통 1, 2 그런 복습 부분이라고 해서 그래서 하나 그렇게 말씀을 드리자면 이 페어와이즈 인디펜던트랑 뮤추얼리 인디펜던트라는 그런 두 가지 결의 인디펜던스가 있는데 이 쌍별로 인디펜던트라는 거는 이 두 쌍을 잡고 이 이퀘이션이 성립을 한 거. 그런데 뮤추얼리 인디펜던트는 이 부분보다 더 어려운 조건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예시를 들면 페어와이즈 인디펜던스가 A, B, C라는 이벤트에 성립을 하는 거는 이 A, B, A, C, B, C 그 사이에서 이퀘이션이 성립을 한 거고 그런데 이것만으로는 그렇게 상호 독립이라는 그런 조건을 만족하지 못해요. 상호 독립이라면 AB, AC, BC 그 두 개씩 쌍뿐만 아니라 A, B, C 전체에서도 이런 이퀘이션이 그 성립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뮤추얼리 인디펜던트라는 거는 만약에 A, B, C, D라는 이벤트가 있으면 얘네 둘씩도 셋씩도 넷씩도 그렇게 모두 다 성립을 해야지 뮤추얼리 인디펜던스라는 걸 만족을 한다는 거예요. 정작 이 베이지안 통계에서 중요한 부분은 그 컨디셔널 인디펜던스라는 내용인데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여기가 정의예요. 그래서 어떤 이벤트 H가 주어졌을 때 이런 다른 두 이벤트 F랑 G가 일어날 확률이 이렇게 기분으로 쪼개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로 얻을 수 있는 정보가 뭐냐면 이게 정의인데 이 정의를 얻을 수 있는 정보는 이 부분이에요. 그럼 이걸 증명을 하자면 뭐 이 식 자체는 이렇게 얻을 수 있죠. 왜냐면 뭐 는 그리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 조건부 독립 가정과 첫 줄 G 안 하는 F인 거죠. 어, 네, 아니요. 이거 H 맞는 거 같은데 이거. F랑 G에 네. 그 아 뭐예요? 이거 F네. 이거 여기가 F네요. 네, 여기 F입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은 그 조건부 독립성과 아무 상관없이 늘 성립을 하는 거고, 그러면 이제 조건부 독립성이라는 가정을 입히면 이 정에 따라서 이렇게 그 팩터 아웃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빨간 부분을 없애버리면 이 부분, 이 부분과 이 부분이 갖게 돼요. 그럼 이게 무슨 의미냐면 만약에 그 H라는 이벤트가 그 발생한 게 true라고 하고 이게 첫 번째 가정, 그리고 두 번째 가정은 여기 컨디셔널 인디펜던스. 그러면 그 F라는 믿음을 그 H라는 믿음의 그 다시 말씀드릴게요. H랑 거가 기분이고 그때 그 F라는 믿음을 계측을 할 때 G라는 이벤트는 아무런 정보를 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example을 하나 가져왔으면 이렇게 H라는 이벤트는 뭐 담배를 피면 이렇게 폐암이 발생한다 라는 걸 그렇게 사실로 가정하면 그 사실을 가정했을 때 그 F라는 그 정보가 있어요. 그럼 이때 그 정보를 계측할 때 이 G라는 정보, 그 환자가 렁캔서가 발생을 할 것인가 라는 그 확률은 아무 그 정보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그 컨디셔널 인디펜던스인데 이거는 이벤트에 대한 거고 나중에는 그렇게 랜덤 베리어블에 대해서 컨디셔널 인디펜던스를 다음 김수현 학회원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자, 여기서 잠깐만 하나만 얘기할게요. 잠깐만. 여기 팁인데 그 always 있는 줄 있잖아요. 손에 저거 아까 조금 그거 필기 조금만 지워줄래? always 있는 줄? 그치. 이거 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벤트에 대해서 있는 건데 나중에 수연에 얘기하겠지만은 그냥 조인트 그냥 이제 확률 변수에 대해서도 분포에 대해서도 이렇게 확률 변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근데 보면 처음 보면 언뜻 보면 되게 헷갈리죠, 그렇죠? 근데 이렇게 됐을 때는 잘 보면은 식을 잘 보면은 좌변하고 우변 모두 공통적으로 H가 지금 컨디션 되어 있죠, 그렇지? H라는 이벤트가 그 변수로 되면 H라는 변수가 이제 컨디션 되어 있을 거야. 그렇게 되어 있으면 H라는 것만 지워보고 한번 생각해 보면 되게 쉽죠. 선우 한번 H라는 것만 지워볼래? 지울 수 있나? H를 한번 지우면 H를 그냥 이제 지우고, 음. 그렇지? 지우고. 아이고 FH는 이거 기분에 있어야지. 그리고 네, 그치. 뭐 그냥 완전 족밥이죠, 그쵸? 그냥 다 익숙한 거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뭔가 여러 개가 막 그 베이지원 하게 되면 이제 막 기분 지랄지하는 게 되게 많단 말이야. 근데 그런 거를 수식을 볼 때 이해를 잘하려면은 이렇게 막 지워놓고 생각해 보면은 되게 좋아요. 그래서 선우가 이렇게 한번 리마인드 해준 거 너무 좋았어. 처음부터 끝. 자, 그러면 저희 그러면은 혹시 임선우 학회원님 발제 듣고서는 질문 있으신 분들 있으실까요? 그러면 제가 질문이 있는데 혹시 혹시 그 켜주실 수 있나요? 다시 공유해 스크린 주실 수 쉐어를 있나요? 다시 할까요? 네네네.
그 베이지언 인퍼런스 부분인데 네. 잠깐만요. 이게 몇 쪽이지? 그 앞부분이죠, 그러면. 6페이지. 네. 네, 그 하이퍼스테시스 테스트를 할 때 그 확률로 이제 뭐 0보다 큰지 작은지 이거를 판단한다고 했는데 그러면은 약간 베이즈에서는 0보다 클지 작을지 이런 확률은 구체적으로 나오는데 그러면 이거를 기각할지 말지를 정하는 약간 크라이테리아 뭐 기준 같은 게 있을까요? 베이지안에서는 그 분포로 그렇게 뭐 정보를 파악한다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하이포테시스 테스트가 뭐 만약에 직접 그 0보다 작은지 아닌지 그렇게 하나의 답만을 알고 싶다면 뭐 제 생각에는 그냥 0.5를 넘는지 0.5를 넘지 않는지가 가장 합당한 기준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경훈 형은 어떻게 생각해요? 맞는 소리야. 야, 내가 이게 0.05가 난 좋아하는 숫자야 하면 그냥 되는데, 그치? 근데 뭐 그러니까 그거잖아. 이거 면접 문제 내가 물어봤었는데 우리 그 이게 말하면 싫어하겠지? P-밸류가 여러분 P-밸류가 뭐였죠? P-밸류가 내가 다시 한번 물어봐야지. P-밸류가 뭐였지? 물어봐야지. 우리 누구 물어볼까? 새로운 분 물어보면 안 될 것 같고. P-밸류가 뭔지 혹시 얘기해 볼 사람? 네. 기무가설이 맞다고 그치. 가정할 때 어. 그 기무가설을 기각할 확률입니다. 그치. 그럼 P-밸류라는 게 규모가설의 확률은 아니잖아, 그치? 그렇죠. 근데 우리가 P-밸류 생각할 때는 규모가설의 확률이라고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 규모가설의 확률을 베이지에서 보는 거야, 이렇게. 아까 가나 보여줘봐. 그치? 가나 있는 그림 봐봐. 가나 있는 그림. 하나 있는 그림. 가나 있는 그림에서 요 나가 그냥 규모가설의 확률이야, 그냥. 그치? 규모가설의 확률을 베이지에서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하이퍼 네. 하이파스 만약에 이제 H 규모 가설이라는 게 뭐 H라는 거는 0보다 크다라고 했다면은 그치 규모 가설의 확률이 바로 나가 되겠지. P-밸류랑 아예 다른 개념이죠, 그렇죠? 근데 베이지 안에서는 가설 검정이라는 걸 안 하지. 왜? 가설 검정 자체가 되게 가설 검정을 하는 이유는 베이지 안을 못하기 때문에 하는 거거든. 베이지 추론을 못하기 때문에 가설 검정하는 건데 이거는 우리 쉬었다가 나중에 이제 수연이까지 얘기하고 첨언을 할 때 잠깐만 얘기하고 끝내겠습니다. 네, 그러면 혹시 제가 이해한 거 한 번만. 그래.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기무가설을 기각하냐 안 하냐 이렇게 양분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확률로 얘기하는 게 더 많은 정보를 담고 있고 거기서 더 나아가서 이걸 기각하냐 안 하냐를 결정하는 거는 의미가 없다는 약간 기각을 하냐 마냐 이건 뭐야? 행동이잖아. 디시전 띠오리잖아. 디시전은 정하는 알고리즘. 그래서 이거 가서 기각 혹은 뭐 기각하지 않는 미 이게 그냥 되게 디시전 띠오리야 이게 그냥 아예 그냥 행동에 관련 맞춤 하나의 알고리즘이야. 네이만 피어슨이 만든 가설 검정 그게 알고리즘이거든. 이렇게 해라. 이렇게 데이터가 요 영역이 요 기각력이 딱 들어오면은 탁 기각해 탁 이렇게 딱 해주는 거거든. 근데 우리는 그치 그러면 디시전 받을 때 네. 그치 그거 뭐 그런 거지. 근데 그냥 확률 분포가 나오면은 그냥 정보만 주는 거지. 너한테 김무가실 확률이 0.05야 어떻게 할래? 그럼 너는 그때부터는 베이지안 말고 그냥 네가 행동하는 거지. 좋습니다. 예, 그러면은 저희 세션 그 발제해주신 선우님 너무 고생 많으셨고 수통 내용 처음부터 막 다 랩업 해주시고 잘 설명해 주셔서 잘 들었습니다. 그럼 저희 5분 쉬고 10분 쉬고 55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만약에 이 모집단 정규성이 가정이 된다면 만약에 x1부터 xn이 그렇게 정규 분포를 따르는 그러니까 n 뮤 시그마 제곱을 따르는 그런 랜덤 샘 그러니까 분포에서 랜덤 샘플로 얻어졌을 때는 이게 맞는 건데 그런데 지금은 이 CLT라는 거가 적용되는 게 그 x1부터 xn이 그냥 단지 그 정규 분포를 따르는 것뿐만이 아니라 정규 분포를 따르지 않더라도 그냥 분산만 있는 분포에서 왔다면 그런 랜덤 샘플이라면 이 식이 성립을 한다는 게 CLT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첫 번째 이게 CLT로 성립을 합니다. 그럼 이게 CLT로 첫 번째. 그럼 두 번째 이 S로 이렇게 바꿔치기 하려면 하나가 더 필요해요. Convergence in probability가 하나 또 필요한데 이 부분이 여기 Convergence in probability로 얻을 수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그 S로 대체하려면 여기에 루트를 씌워야 돼요. 그러면 S, P, 시그마 이거는 그렇게 뭐 자세하게만 말씀드리면 그렇게 CMT라고 제가 알기로는 Continuous Mapping Theorem이라고 해서 이 루트라는 게 그렇게 연속 함수 매핑을 씌운 거잖아요. 그러면 이 관계가 유지가 된다라는 게 하나 추가가 됐고 그럼 이제 슬러츠키 티어렘이 적용이 되는 건데 얘는 이 두 가지를 그렇게 엮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뭐 아주 그냥 러프하게 이렇게만 쓰면 이렇게 할까요?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두 가지를 곱하면 컨버전 디스트리뷰션 이게 나온 거죠. 그래서 네 지금은 모집단 정규성이 없으니까 이 부분이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물어본 거 아닌데 CLT 그 그럼 이제 네? 잠시만요. 됐지. 이 마이크 요 마이크를 쓰는 거 아니지? 마이크는 그걸 써요? 그래서 그런 거. 아 맞다. 여러분 이번 주 토요일 날에 그거 있거든요. 우리 윤전하고의 22기 김윤전하고의 카이스트 AI 대학원 입시 설명회가 있어요. 입시 설명회 아니고 Q&A인데 자대 버려. 그러니까 관심 있는 여러분들의 많은 지원을 한번 좀 부탁드립니다. 카이스트 AI 이게 말이 카이스트 AI지 그게 그거잖아. 우리 아시아의 탑 그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한번 많이 해주세요. 자, 이제 너 해. 이제 음향 문제 없죠? 네, 그러면 제가 이어서 뭐 베이즈 정리랑 베이지안 통계에서 필요한 약간 중요한 개념들 몇 가지 설명하고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베이지안 추론을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그 예시를 뭔가 코드로 나타낸 거를 이어서 설명을 할게요. 쉬는 시간 직전에 선우 오빠가 말해줬던 게 뭐 사건의 컨디셔널 인디펜던스 뭐 그런 거였다면 저는 이제 그거를 랜덤 베리어블에 대해서 얘기를 할 텐데 여기 이 컨티뉴어스 케이스라고 나오는 거는 뭐 다들 뭐 통계 통방 수준에서 아시는 지식이고 1번은 마지널 디스트리뷰션을 구하는 거고 2번은 컨디셔널 디스트리뷰션을 구하는 거예요. 이런 거를 다 할 수 있어야지 나중에 베이즈 정리를 통해서 뭔가 우리가 믿음을 업데이트하고 추론을 하는데 잘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인트 디스트리뷰션을 되게 잘 나타낸 그림이 제가 이번 주에 첫 수업을 들은 슬라이드에 우연히 나와 있어서 가져왔는데 아마 OR 확률 모델을 들으시는 분들은 이 그림을 봤을 거예요. 이게 지금 얘는 컨디션이라는 베리어블이랑 그 다음에 여기는 뭐 리액션 타임이라는 베리어블에 대해서 조인트 분포를 이렇게 시각화를 잘 해놓은 건데 저번 주에 경훈 오빠가 막 보드에 그림 그렸던 거를 좀 더 팬시하게 나타낸 케이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얘를 일종의 파라미터라고 생각하고 얘를 데이터 Y라고 생각을 하면은 각각의 파라미터에 대해서 파라미터가 주어졌을 때 데이터가 어떻게 나오는지 Y
소위 말하는 y 기분 세타를 이거는 좀 디스크리트하게 나타낸 거고 이거를 세타가 약간 연속적으로 가게 되면은 이렇게 뭔가 입체적이고 스무스한 그런 뭔가 입체 도형 그런 게 나오겠죠. 그래서 이거는 일반적으로 이 케이스는 지금 랜덤 베리어블이 y1하고 y2에 대한 거였다면 이거를 베이지안으로 갖고 오게 되면은 그 두 랜덤 베리어블이 하나는 데이터가 되고 하나는 파라미터가 됩니다. 그래서 이쪽 축에는 파라미터가 오는 거고 이쪽 축에는 데이터 y가 오게 돼요. 근데 그거는 저희가 기존까지 배워왔던 통계학의 약간 통념에는 좀 그런 거랑은 좀 다른 케이스잖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빈도론적 관점에서 통계를 공부할 때는 항상 모수 세타는 어떤 픽스드 콘스턴트라고 이렇게 말하고 그거를 추정해서 약간 모분포의 성질을 알고자 하는 게 저희가 여태까지 배웠던 통계학이잖아요. 근데 베이지안에서는 확률 변수를 뭐라고 정의하냐면 내가 모르고 뭔가 unknown quantity인데 내가 거기에 대해서 probability statement를 만들고 싶다. 내가 그거에 대해서 뭔가 잘 알려지지 않은 퀄티티에 대해서 확률적으로 뭔가 말을 하고 뭔가 해석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그런 거를 곧 다 랜덤 베리어블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쉽게 말하면 그냥 언노운인데 내가 궁금하다. 그럼 그걸 다 랜덤 베리어블이라고 보기 때문에 여기서는 우리가 파라미터도 당연히 궁금해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파라미터도 랜덤 베리어블에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개념들이 선우 오빠가 앞서서 말을 했지만 그래도 여러 번 반복해도 약간 그럴 만한 가치가 있으니까 제가 발표를 하면서 여러 번 반복을 할 거예요. 얘는 지금 프라이어라고 하는 건데 저희가 사전에 갖고 있는 뭔가 세타라는 파라미터에 대한 믿음이에요. 그게 뭐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 남자의 평균 키를 알고 싶다고 하면은 이게 뭐 100cm부터 뭐 200cm까지 뭐 있을 수 있는데 이게 100cm일 확률이랑 뭐 170cm일 확률이랑 뭔가 좀 당연히 다르지 않을까요? 약간 그런 거를 반영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믿음이 있다면 프라이어 세타에 대한 프라이어를 이런 식으로 다 같은 확률을 갖고 있을 거다라고 주지 않고 그래도 뭐 한 165에서 185 사이에 많이 분포하지 않겠냐 하고 세타에 대해서 저희가 갖고 있는 믿음을 이렇게 뭔가 수치화, 퀀티티화 그렇게 시킨 게 프라이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프라이어에 대해서 아무 생각이 없어도 괜찮아요. 그러면은 여기 말했던 것처럼 그냥 유니폼 디스트리뷰션을 채택을 해서 난 뭐 다 모르겠다. 그럼 일단 다 똑같이 주고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런 게 약간 베이지안 통계의 유용성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요 PY 기분 세타는 아까 여기서 이런 거를 말했듯이 세타 각각의 세타가 주어졌을 때 Y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 알고 있는 거나 이렇게 관찰한 거나 그런 라이클리후드가 요 PY 기분 세타라고 나타내게 됩니다. 그리고 요 두 과정이 뭐 이렇게 저희 다 배웠던 거죠. 이렇게 뭐 마지널라이즈 하고 뭐 이렇게 조건부 이용해서 이렇게 팩토라이제이션 하고 그렇게 하면 최종적으로 이런 베이지안 룰을 만들 수 있게 됩니다. 이거는 뒤에 가서 한 번 더 설명을 할게요. 그러면 이제 베이지안 룰을 이루는 약간 큰 세 가지 컴포넌트가 하나는 프라이어, 하나는 라이클리후드, 그다음에 하나는 포스테리어잖아요. 그러면 지금은 일단 라이클리후드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해볼게요. 라이클리후드가 뭐냐면 그 책에서는 약간 그렇게 설명을 하는데 데이터가 어떻게 제너레이트 되고 어떻게 샘플되었는지 아는 게 저희가 라이클리후드를 이렇게 디파인하고 아는 거라고 해석할 수 있거든요. 근데 제가 겨울방학에 스터디하면서도 그렇고 책을 읽으면서도 약간 좀 의문이었던 거는 이렇게 세타가 주어졌을 때 세타를 알 때 yi들은 다 인디펜던트한 샘플이라고 말을 하는데 그래서 그게 왜 인디펜던트한지 제가 계속 궁금했거든요. 근데 그 이유는 파라미터를 약간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볼 수도 있어요. 파라미터를 안다는 건 랜덤 베리어블이
어떤 조건에서 생성되었는지를 묘사하는 퀀티티가 파라미터라고 해석을 할 수 있는데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 파라미터인 세타를 안다는 거는 yi나 yj들이 어떤 분포에서 나왔는지를 아는 거예요. 물론 yi랑 yj는 같은 분포에서 나왔다는 거를 저희가 아는 거죠. 근데 그런 걸 알면은 YJ에 대해 안다고 해서 YI에 대해서 더 알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같은 분포에서 나온 거를 우리가 이미 세타를 아니까 아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약간 수식적으로 쓰면은 이렇게 돼요. YJ를 안다고 아는 거나 모르는 거나 결국 똑같다고 이렇게 수식적으로 쓸 수 있겠죠? 근데 이게 저희가 앞서서 임선욱 회원이 말할 때도 나온 거지만 이게 곧 세타에 대해서 조건부 독립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y1부터 y_n들은 곧 IID 샘플이라고 말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그냥 IID는 아니고 세타가 주어졌을 때 conditionally IID 샘플이라고 말을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세타가 주어졌을 때 조건부로 이렇게 IID 샘플이라는 거는 저희가 약간 이 라이클리후드를 이런 식으로 다 각각의 마지노란 분포를 그냥 다 곱해서 쓸 수 있게 만들어줘요. 그리고 이게 사실 IID의 의미랑도 이렇게 일맥상통하는 게 IID가 identically independently distributed잖아요. 그러니까 identically가 둘이 같은 분포에서 나왔다는 것을 알고 조건부 독립이라고 해서 IID 샘플의 의미랑도 잘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쓸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아까 베이즈 룰에서 이렇게 밑에 분모에 있던 부분이에요. 근데 분모에 사실 이게 들어가는데 이게 책에 이런 부분이 나와요. 이게 되게 약간 좀 피곤하고 좀 이런 것까지 저스티피케이션을 해야 되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PY1부터 YN까지를 저희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쓰잖아요. 근데 이거를 그냥 이렇게 쓰면 안 되고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를 한번 짚고 넘어가는 파트가 있어요. 근데 왜냐하면 사실 Y1부터 YN은 뭔가 다른 게 아니고 그냥 관찰된 데이터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런 식으로 확률 모델로 저희가 이렇게 새롭게 풀어서 쓰는 건데 이렇게 쓸 수 있는 이유를 데피니티 theorem이랑 exchangeability로 저희가 이렇게 정당화를 해줄 수 있어요. 확률 모델을 이렇게 짜도 된다라고 정당화를 시켜주는 게 데피니티 theorem이랑 exchangeability예요. 데피니티 theorem부터 이렇게 아래서 위로 설명을 하자면 얘는 결국 y1부터 yn이 exchangeable 하다면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다라는 게 데피니티 티오렘의 내용이에요. 근데 y1부터 yn이 exchangeable 하다는 거는 무슨 의미냐면 그냥 쉽게 말하면 이렇게 쓰나 아니면 이렇게 쓰나 같다는 게 exchangeable 하다는 거예요. 좀 포멀하게 말하면 이 라벨이 의미하는 게 아무것도 없으면은 그냥 바꿔서 쓸 수 있다는 게 exchangeability거든요. 근데 여기서 저희가 알 수 있는 게 여기 앞에서도 말했지만 이게 컨디셔널리 인디펜던트 하면은 우리가 이렇게 다 곱해서 쓸 수 있잖아요. 이 안에선 순서를 바꿔도 당연히 상관없고 우리가 y1이랑 y1부터 yn이 세타가 주어졌을 때 조건부로 독립인 걸 알기 때문에 exchangeable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쓸 수 있다라고 정당화를 해주는 부분입니다. 근데 막 이 부분은 그냥 되게 엄밀한 부분이고 앞으로 추론을 할 때 막 그렇게 중요하게 사용되는 개념은 아닌 것 같아요. 그 외에 약간 선형대수를 배울 때도 뭐 공간에 대해서 액시엄들을 정의를 하잖아요. 뭐 닫혀 있고 뭐 여건이랑 항등원이 어쩌고 저쩌고 그런 거를 엄밀하게 그냥 이렇게 정당화를 해주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약간 필요한 개념들을 복습을 한 거였고 이제부터 베이지안 추론의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할 텐데 이 부분을 가지고 설명을 할게요. 지금 이 부분은 프라이어예요. 뭔가 처음 상태는 우리가 세타도 모르고 데이터도 모르고 다 언설턴한 상황인데
데이터를 관찰을 하게 되면 저희가 뭔가 갖고 있는 정보가 많아지겠죠? 그래서 저희가 추가로 얻은 정보를 바탕으로 저희가 원래 세타에 대해서 갖고 있던 생각을 업데이트를 하면은 당연히 언설튼티가 줄어들겠죠. 그러니까 이런 추론의 과정이 베이지안 인퍼런스인 거고 각각 해석이 책에 잘 돼 있던데 이 부분은 그냥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과정은 딱 3단계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처음에 likelihood를 뭐 어떻게 설정할지,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prior를 어떻게 할 건지, 주어졌는지, 아니면 내가 줄 건지, 아니면 뭐 아무것도 생각이 없어서 그냥 유니폼하게 줄 건지 그런 걸 결정을 하고 나면은 여기다가 likelihood를 집어넣고 여기다가 prior를 집어넣으면은 그냥 플러그인만 하면은 저희가 포스테리어를 구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약간 기존은 아니지만 컴퓨팅이 발달하기 전까지 베이지안 통계가 약간 좀 천대받고 사람들이 이렇게 잘 쓰지 않았던 이유는 이 분자 부분에 있는 건데 이 적분을 하는 게 되게 어려워요. 적분의 그 클로즈드 폼을 구하는 게 굉장히 어렵고 이게 뭐 변수가 100개고 차원이 엄청 커지고 그러면은 당연히 적분하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그런 적분의 어려움 때문에 베이지안이 약간 잘 사용되지 못했는데 그런 단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오늘 잠깐 소개를 할 컨주게이트 프라이어를 이용할 수가 있고 두 번째로는 이렇게 샘플을 엄청 뽑아서 얘가 지금 어떤 특정한 분포에 수렴을 하는 것 같다 하면 그런 샘플링을 통해서 포스테리어를 이렇게 알 수 있는 게 MCMC라는 방법이고 그 다음에 얘는 샘플링을 하는 거였다면 어프록시메이션을 할 수도 있어요. 뭐 분포가 뭐 이렇게 생겼다면은 이쪽에 뭔가 프로바빌리티 매스가 많은 집중돼 있으니까 뭐 이렇게 어프록시메이션을 하겠다. 뭐 이런 게 베리에이셔널 인퍼런스인데 저희 세션에서는 이번 학기에 아마 2번까지 다루게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부터는 이 1번이 뭔지 간단하게 소개를 하고 예시를 볼게요. 일단 컨주게이트 프라이어라는 거는 likelihood가 어떤 좋은 성질을 띠면은 프라이어랑 포스테리어랑 같은 분포를 이루게 돼서 그냥 모수만 업데이트를 하면 된다는 그런 유용한 성질이 있는데 그거를 컨주게이트 프라이어라고 해요. 예시를 보면 이거는 책에 나와 있는 예시거든요. 행복도 조사를 해서 바이노미얼 데이터를 만들었죠. 그래서 1이면은 행복하다, 0이면은 행복하지 않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그러면 라이클리후드를 이런 식으로 짤 수 있겠죠. 그리고 이 경우에 작가는 세타가 어떻게 될지 아무 생각이 없었나 봐요. 근데 바이노미얼 데이터니까 세타는 0에서 1 사이의 값을 가지겠죠. 그래서 유니폼 디스트리뷰션을 0과 1 사이에서 그냥 가질 수 있는 확률이 다 똑같다라고 이렇게 줬습니다. 그러면은 아까 베이즈 룰이 포스테리어를 업데이트를 해서 뭔가 세타에 대해서 좀 더 많은 얘기를 하고 싶은 건데 얘가 지금 이런 게 베이즈 룰이었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얘도 알고 얘도 알았으니까 얘를 이 자리에다가 일단 넣어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넣으면은 P 세타가 1이니까 1 들어가고 여기 likelihood 들어가고 그다음에 여기는 이렇게 적분하는 꼴이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요거는 이거랑 똑같잖아요. 근데 그 수리통계학 1에서 배우지만 베타 분포라는 게 있어요. 뭐 안 들으신 분들은 그냥 이런 PDF가 있구나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고 베타 분포는 이렇게 생기네요. 얘를 지금 이쪽으로 이렇게 넘기면은 이렇게 되면은 적분값이 1이 되겠죠? 그리고 요거랑 여기가 안에 들어간 얘가 PDF가 되는 거고 뒤에 잘 써놨으니까 지금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쓸게요. 근데 그러면은 지금 이게 꼴이 딱 비슷하잖아요. 요렇게. 그래서 저희가 적분을 할 수 있어요. 적분을 하면은 그래서 요렇게 나오고 얘는 지금
파라미터를 다 알죠? 얘가 A고 얘가 B니까 포스테리어 분포는 이런 베타 분포를 따르겠구나 라고 저희가 구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저희가 운이 좋고 이 베타 분포가 적분을 할 수 있는 적분의 클로즈드 폼이 알려져 있는 경우라서 이렇게 한 거고, 보통 모르고 클로즈드 폼을 구하기 어려우니까 모른다 치고 한번 여기 밑에 분모에 들어가는 노멀라이징 콘스턴트를 다시 구해 볼게요. 근데 얘가 지금 어쨌든 PDF니까 적분하면 1이 되겠죠? 그리고 이렇게 쓸 수 있고, 근데 얘는 지금 세타에 대해서 적분을 하는 거니까 y 부분은 앞으로 튀어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부분은 likelihood인 얘랑 프라이어를 곱한 거니까 저희가 이미 알고 있던 거고요. 그래서 뭔지 모르겠지만 모른다 치는 이 py가 앞에 나와 있고, 얘는 또 이 부분을 이용하면은 적분을 할 수 있죠. 그러면은 얘가 지금 딱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얘가 적분했을 때 1이 되는 PDF니까 이렇게 PY가 무슨 분포를 따르는지 몰라도, 적분을 어떻게 하는지 몰라도 이렇게 구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구할 수 있는, 이렇게 PY를 구할 수 있게 되는 게 컨주게시인데, 보면은 이 부분은 좀 뒤에 나중에 설명할게요. 이게 책에 나와 있던 예시고, 이제 이거를 좀 일반화해서 설명을 해볼게요. 저희가 방금 말한 데이터가 바이노미얼 데이터였잖아요. 바이노미얼 데이터의 PDF는 뭐 이렇고, 이건 다 쉬운 내용이니까. 그리고 베타 분포를 프라이어로 줬을 때 포스테리어도 똑같이 베타 분포를 따르게 돼요. 근데 이게 약간 이상한 게, 저희가 아까는 그 프라이어에 대해서 아무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유니폼한 프라이어로 줬잖아요. 근데 사실 제가 가려놨었는데, 유니폼 프라이어는 베타 파라미터를 이렇게 1로 주면은 이게 그냥 항상 1이거든요. 그래서 유니폼한 프라이어도 베타 프라이어로 나타낼 수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프라이어가 베타라면 포스테리어도 똑같이 베타로 나올 수 있게 됩니다. 그 업데이트하는 과정을 이렇게 넣어 놓은 건데, 기본적으로 수식이 좀 복잡하긴 한데 저희가 여태까지 말했던 거랑 다르지 않아요. 얘 라이클리우드 알고 세타에 대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프라이어를 아니까 그냥 플러그인을 하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포스테리어는 세타에 대한 분포니까 세타에 관련돼 있지 않은 것들, 얘랑 얘는 그냥 다 앞에 콘스턴트로 모아버리고 세타에 대해서만 잘 정리를 하면 이런 형태가 나와요. 근데 이게 보니까 아까 베타 분포랑 뭔가 꼴이 비슷한 것 같죠? 그거를 이용을 하는 건데, 이게 지금 요 꼴이 같다는 거는 이게 뭔가 그냥 앞에 몇 배가 되어 있느냐의 차이만 있을 뿐, 기본적으로 모양은 이렇게 닮은 꼴로 이렇게 같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크게 두 가지 사실을 알고 있어요. 하나는 뭔지 모르겠지만 얘도 어쨌든 PDF라서 적분하면 1이 된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알고 있는 거는 얘가 알려진 덴시티랑 모양이 같다. 이 두 가지 사실을 알고 있는데, 이 두 가지 사실을 짬뽕을 하면 요 프로포셔널한 그 PDF랑 결국 같은 덴시티 펑션이라는 결론을 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얘도 베타 분포를 따른다는 거죠. 근데 분포를 결정할 때 모수를 알면 그 분포의 PDF는 다 알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뭔지 모르겠는데 정규 분포를 따르고 평균이 1이고 뭐 분산이 3이다. 이러면은 PDF식을 그냥 다 쓸 수 있잖아요. 그거랑 마찬가지로 우리가 모수는 아는 상태고 모양도 알아요. 무슨 덴시티랑 같은 건지. 그러면은 포스테리어가 어떤 분포를 따르는지 이렇게 파라미터까지 다 알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딱 보면은 원래 우리가 줬던 프라이어는 베타 A랑 B라는 프라이어였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Y랑
n-y가 추가로 뭔가 이렇게 더해져서 업데이트가 됐어요. 근데 이 y하고 n-y는 데이터에 관련된 뭔가 숫자들이잖아요. 그래서 포스테리어는 결국 프라이어랑 데이터를 얻어서 뭔가 그 두 가지 정보의 약간 짬뽕이라는 그런 베이지안 추론의 과정을 잘 반영하는 방법론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걸 한마디로 정리하면 데이터가 바이노미얼 샘플링 모델에서 왔을 때 베타 프라이어는 베타 프라이어를 쓸 수 있어요. 그러면은 포스테리어도 베타가 되겠죠. 얘는 어떻게 얻어진 거냐면 뭐 위키피디아 같은 데 찾으면 나오는데 이런 베타 분포의 평균은 이거거든요. 근데 베타 분포, 업데이트된 베타 분포가 이렇게 됐으니까 평균도 이런 식으로 업데이트가 되겠죠. 근데 이거를 디컴포지션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웨이티드 에버리지 꼴로 나올 수 있는데 요거를 이런 식으로 분해를 하면 얘는 지금 데이터의 샘플 사이즈고 얘는 샘플 민이죠. 그리고 얘는 프라이어가 베타 A, B라는 분포를 따른다고 했으니까 얘는 프라이어 익스펙테이션이고 얘는 프라이어의 사이즈, 프라이어의 강도라고 저희가 해석을 할 수 있어요. 여기서도 포스테리어가 라이클리후드랑 프라이어를 이렇게 뭔가 그 두 정보를 합쳐서 이렇게 업데이트가 된 거구나라는 사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뭔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이따 코드랑 그래프로도 볼 수 있겠지만 이게 웨이티드 에버리지이기 때문에 얘는 지금 데이터랑 라이클리후드에 관한 부분이고 얘는 지금 프라이어에 관한 부분이잖아요. 당연히 데이터가 우세할 수도 있고 프라이어가 우세할 수도 있어요. 뭐 데이터 개수가 엄청 많으면 당연히 저희가 데이터로부터 얻을 수 있는 정보의 양이 많으니까 포스테리어도 데이터 쪽으로 끌려가겠죠. 근데 반대로 프라이어가 굉장히 센 프라이어고 우리가 뭐 세타에 대해서 굉장히 확정적으로 말을 할 수 있다면 데이터가 있어도 뭔가 프라이어 쪽으로 포스테리어가 끌려가겠죠. 그래서 그런 거를 여기 웨이티드 에버리지에서도 볼 수가 있고 이거는 김철은 교수님 수업에서 교수님이 이 모델 설명하실 때 말씀을 하셨던 건데 제가 A 더하기 B를 프라이어의 강도라고 설명을 했잖아요. 근데 강도를 설명하기 전에 라이클리후드에도 강도가 있는데 얘는 딱 보니까 weak likelihood고 얘는 강한 likelihood예요. 얘는 지금 n이 관찰한 데이터가 10개고 얘는 관찰한 데이터가 100개죠. 당연히 얻을 수 있는 정보가 이 경우가 더 많고 분산도 여기가 적어서 세타가 있음직한 범위가 얘는 좀 넓은 편이라면 얘는 좀 좁은 거죠. 그래서 얘가 강한 프라이어고 단위가 다 있어. 그렇네. 이건 데이터 얘기하고 있었네. 데이터 네. 개수로 얘기하면. 네네. 이건 데이터 개수였던 거고 지금 밑에 있는 게 프라이어인데 얘가 약한 프라이어고 얘가 강한 프라이어예요. 그래서 아까 요거는 무시하고 요거를 밑으로 가져와서 얘기를 하면 요쪽에 지금 덴시티가 몰려 있는데 우리가 세타가 있음직한 구간이 뭐 요 정도라고 넓게 생각을 할 수 있다면 여기 만약에 프라이어가 강하면 분산이 작으면 요 안에 이렇게 많이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 범위가 좀 더 좁아지는 거예요. 오메가 카파가 뭐냐 물어보는데. 어디? 우리 오메가랑 카파. 오메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이 카파는 지금 설명을 할 거예요. 카파는 여기 베타 분포에 그 파라미터가 A하고 B하고 두 개가 있었잖아요. 근데 이 두 개를 딱 더한 게 이 카파라는 거예요. 이 카파를 제가 컨센트레이션이라고 해놨는데 이 카파의 값이 클수록 이렇게 집중된 정도가 커져요. 그리고 카파가 작으면 이렇게 좀 더 퍼져 있게 되는 거고 이거는 좀
제 뇌피셜이기는 오메가 모델이에요, 모델. 모드? 네네. 감사합니다. 태환이. 네. 오메가는 모드네요. 그래서 컨센트레이션이 요 A하고 B를 더한 건데 약간 그런 질문을 해볼 수 있잖아요. 어떻게 내가 가진 이렇게 세타에 대한 믿음을 왜 하필 베타 분포로 나타내냐 그런 질문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교수님이 뭐라고 설명을 하셨냐면 뭐 이거는 약간 바이노미얼 데이터에 이렇게 한정됐으니까 그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뭔가 내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나 경험을 이렇게 성공이나 실패로 나누어서 생각을 한다면 얘가 성공 확률이면은 데이터가 성공한 데이터도 많고 실패한 데이터도 많으면 뭐 데이터의 개수가 많으니까 약간 뭐 이런 거 사용해서 저희가 좀 더 약간 이런 분포를 얻게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에 오는 실패는 실패 확률이고 실패의 개수고 약간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베타 분포를 이렇게 바이노미얼 데이터에 대해서 이 파라미터에 대한 믿음을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네. 근데 이 카파가 컨센트레이션 정도고 이게 프라이어의 강도랑 이어지는 이유는 내가 갖고 있는 성공 3번 하고 실패 4번 이런 거랑 성공 300번 실패 이거 400번 WLL은 가면 굉장히 카메라 끄고. 카메라란다. 마이크 끄자, 마이크. 질문하신 거예요? 아니 혼잣말이었는데 마이크가 켜져 있었네요. 죄송합니다. 예. 다시 돌아가면 성공 사례 3번, 실패 사례 4번인 거랑 성공 사례 300번, 실패 사례 400번인 거랑 당연히 얘가 좀 더 릴라이어블 하죠. 그래서 이거를 스트롱 프라이어라고 하는 거고 아까 말했던 내가 프라이어에 대해서 갖고 있는 생각이 아무것도 없다. 완전 노 아이디어일 때는 제일 극단적으로 하나하나 이렇게 되면은 제일 극단적으로 언인포메티브한 프라이어를 저희가 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오메가랑 카파를 쓰는 이유가 그 베이즈 과제에 나왔을걸? 프라이어 일리시테이션이라는 과제. 그치? 프라이어 이니시에이션이요? 프라이어 일리시테이션 유도하는 거. 그러니까 제가 선우가 물어본 게 베이즈가 베타 분포의 파라미터는 A, B, 2인데 왜 오메가 카파 이게 왜 나왔냐 하면은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아까 유시현이가 말한 것처럼 그 믿음을 잘 나타내기 위해서 편한 거 오메가 카파가 나왔다. 네네. 그렇습니다. 네, 이런 내용은 이 정도까지예요. 뒤에 슬라이드가 하나 더 있기는 한데 아까 제가 스쳐 지나가듯이 설명한 것 중에 라이클리후드가 어떤 좋은 성질을 가지면 컨주게시를 쓸 수 있다라고 제가 설명을 했잖아요. 그거를 좀 더 수학적으로 엄밀하게 이렇게 한 부분인데 다음 주에 수리통계학의 분포나 그런 거를 복습을 하면서 익스포넨셜 패밀리에 속하는 디스트리뷰션에 대해서 아마 공부를 하게 될 거예요. 그거 공부하고 다른 컨주게시 모델도 좀 배우면서 익숙해진 다음에 다음 주에 이거는 공부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일단 슬라이드 설명은 이 정도고 제가 용량이 커서 이게 왜인지 깃허브에 잘 안 올라가서 압축 파일로 거기 카톡방에 올려두기는 했는데 그 랩코드를 잠깐 볼게요. 이거 관련해서 먼저 뭐 첨언하고 갈까요? 레코드 하고 보고 가자. 그러면 아까 임선우 학회원이 예시를 설명을 해줬잖아요. 그거를 그 키즈니 캔서라는 데이터가 깃허브에 올라가 있어요. 그거를 설치를 하셔서 R 코드도 있고 이거는 제가 파이썬으로 그 R 코드를 변환한 거예요. 그래서 파이썬으로 돌려보시고 싶은 분들은 이 코드를 참조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까 상황 설명이나 뭐 문제 의식이나 뭐 그런 거는 홍호 오빠가 설명을 잘 해주셔서
바로 설명을 하면 데이터를 불러와서 저희가 쓸 변수들은 이렇게 두 개예요. 이게 지금 1980년도부터 84년도까지의 데이터가 있고 85년도부터 89년도까지의 데이터가 있는데 그 페이즈 1과 페이즈 2에 각각 데스 카운트가 DC랑 DC.2로 되어 있는 거고 이 당시에 카운티별로 인구가 population이랑 population.2로 나타내 있는 거고 그다음에 fips는 뭐 미국의 약간 지역 코드 편번호 같은 건데 플로팅할 때 필요해서 일단 남겨뒀습니다. 여기서 파트 1은 쭉 데이터를 프리프로세싱 하는 내용이에요. 막 이걸 왜 이렇게 프리프로세싱 하고 그런지는 지금 몇 시죠? 지금 8시 반. 8시 반? 대충 설명해도 되겠는데? 그러면은 시간이 여유가 좀 있으니까 간단히 설명을 하면 얘는 데스 카운트는 두 페이지를 더했고 파퓰레이션을 이렇게 연도가 다른데 그 파퓰레이션을 더한다는 거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니까 파퓰레이션은 평균을 냈어요. 이런 식으로 뭐 데이터 분석을 할 때도 이런 식으로 보통 변수를 전처리하고 새로운 변수를 이런 식으로 만들면 돼요. 그리고 이 세타 햇은 그 프리퀀티스트의 관점에서 나이브하게 그냥 사망 건수를 인구로 나눠서 사망 비율을 구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프리퀀티스트 관점에서도 에스티메이트를 구하고 나중에 베이지안 관점으로도 에스티메이트를 구해서 뭐가 더 좋은지, 뭐 베이지안이 프리퀀티스트에 비해서 뭐가 좋은지를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사망률이 너무 낮거나 너무 높은 경우에 대해서 분석하고자 하기 때문에 퀀타일로 0.1보다 아래인 애들을 캔서 로우라고 했고 0.9보다 높은 애들을 캔서 하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런 거에 대해서 분석하고 싶은 이유는 아까 선우 오빠가 얘기를 했지만 미국의 막 중부지방 같은 데 보면 땅은 굉장히 넓지만 인구가 작아서 1000명 중에 1명만 캔서로 인해서 사망했다고 해도 이게 0.001이 되는데 사실 콩팥 암으로 사망하는 사람의 비율이 굉장히 낮을 거잖아요. 그래서 0.001도 사실은 아웃라이어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베이지안 추론을 써보겠다는 게 이 책의 예시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새로운 변수들을 만든 데이터는 이렇고요. 그러면은 아까 여기 세타 햇을 저희가 그냥 단순 비율로만 구했으니까 이 단순 비율로 구한 비율이 너무 낮거나 너무 높은 데가 어느 지역인지를 그림을 그려볼게요. 이게 원래 R에는 US맵이라는 패키지가 있어서 그냥 코드 한 줄이면은 미국 지도를 잘 그려주는데 파이썬에는 그런 게 없어서 뭐 이리저리 이렇게 합쳐가지고 그래프를 그린 거라서 과정은 일단 생략을 할게요. 지역이랑 매치를 시켜서 왜냐면 지역 카운티별로 플로팅 해야 되니까 카운티별로 낮으면 뭐 0, 1, 그 다음에 알래스카 같은 데는 정보가 없는 데도 있거든요. 이런 데는 논으로 둔 거를 이렇게 하이, 로우, NA의 카테고리컬 밸류로 이렇게 바꿔줬습니다. 여기 NA 값으로 나오는 데가 약간 알래스카 같이 정보가 없는 데예요. 그래서 이걸 보면 얘는 콩팥암으로 인한 사망률이 높은 지역이에요. 딱 보면 중부지방에 많은 게 보이죠. 그리고 이제는 사망률이 비정상적으로 낮은 데도 볼게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중부지방이에요. 여기 사실 저희가 아는 거는 막 캘리포니아랑 뉴욕 이런 데 사람들이 사실 많이 살잖아요. 근데 그런 데는 이 아웃라이어들이 막 이렇게 난무하는 이런 중부지방에 비해서 이렇게 확률이 굉장히 낮고 이렇게 정상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잘 잡히지 않는 거예요. 나이브한 에스티메이트로 구했을 때. 그래서 이게 그 문제 의식이랑 선우 오빠가 막 설명했던 거를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그래서 프리퀀티스트 방법으로 그냥 단순 비율로 세타 햇을 구했을 때는 그 분포를 보면 이렇게 나와요.
지금 이게 뭐 요 부분은 뭐 대충 그런 줄 알겠는데 여기 0이 지금 비정상적으로 많잖아요. 요 0이 비정상적으로 많은 요 부분이 중부지방의 뭐 카운티에 사람이 뭐 1000명밖에 없는데 그 중에서 아무도 콩팥을 암으로 죽지 않았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이런 게 다 이렇게 아웃라이어로 이렇게 잡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이제 베이지안 에스티메이션으로도 세타를 구해 볼 텐데 여기서는 그 프라이어를 아까 책에서의 예시처럼 이렇게 그냥 일직선인 언인포메티브한 프라이어로 주지는 않고 뭔가 좀 특수한 그 메소드 오브 모멘트 그거를 사용해서 강한 프라이어를 주게 돼요. 근데 이거는 사실 뭐 수리통계학에도 포함되지 않는 내용이어서 일단은 궁금하신 분들만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그냥 한마디로 말하자면 여기 모분포랑 표본의 샘플링 디스트리뷰션 간의 모먼트를 맞추는 방식이에요. 이렇게 코드를 보니까 여기 샘플링 디스트리뷰션으로부터 베타 덴시티의 파라미터를 이렇게 역산하더라고요. 이 방정식을 풀어가지고. 근데 이거는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니고 그냥 대충 강한 프라이어를 주고 인구 분포를 우리가 고려하겠다라는 인사이트 정도만 갖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숫자만 알면 돼. 이거. 네. 알파, 베타. 이거 숫자만 네, 알면 네. 돼. 진짜. 네. 이거만 알면 돼요. 그래서 베타 프라이어를 저희가 주는데 지금 알파가 11이고 베타가 얼마야? 12만? 12만이 넘으니까 아까 그 카파 퀀티티로 보면은 굉장히 컨센트레이션의 정도가 큰 거죠. 그래서 강한 프라이어를 주는 거예요. 이거는 뭐 검산하는 부분이고. 그래서 프라이어가 이런 식으로 되게 주게 됩니다. 이게 지금 숫자가 엄청 크고 이 구간이 되게 좁아요. 그래서 굉장히 강한 프라이어라는 거를 알 수 있고 지금 이게 X의 범위가 0부터 0.0003까지라서 이렇게 보이는 거지 실제로 세타가 가질 수 있는 범위는 0부터 1까지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강한 프라이어인지 감이 좀 오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파란 게 노란 게 뭐라고 했지? 파란 선이랑 노란 선. 하나는 샘플링 디스트리뷰션에서 이렇게 역산한 거고 하나는 그냥 샘플링 디스트리뷰션의 민이랑 베리언스로 이렇게 준 거예요. 뭘 준 거야? 프라이어를? 네. 프라이어가 지금 두 개가 다른 거야? 노란 선이 인구수를 반영한 프라이어라고 써있네. 네. 이 두 개 다 이게 지금 두 개 다 베타 프라이어? 네, 그치? 둘 다 베타 프라이어. 베타 프라이어 이렇게 꾸불꾸불해? 아니. 이거 파란 선은 그냥 덴시티 플롯이에요. 이게 UU가 그 인구가 뭐 30만 이상인가? 그거인 것만 슬라이싱한 벡터거든요. 아 그래? 네, 그러니까 이거 적은 애들을 뺐다는 거지? 네, 그래서 결국 아까 이 프라이어를 저희가 정률법으로 해서 모분포를 이제 표본 평균의 그 샘플링 디스트리뷰션이랑 맞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샘플링 디스트리뷰션이랑 저희가 거기서 독출한 모분포가 같다. 이게 어느 정도 비슷하다. 그런 거를 나타내는 부분이에요. 아까 내가 설명 잘못 여기서 샘플링 디스트리뷰션이라는 말은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좀 샘플링 디스트리뷰션은 이건 맞고 이거 밑에 건데 밑에 거? 내가 그 밑에 위에 것도 샘플링 디스트리뷰션은 그러니까 지금 요거는 상황이 각각 카운티별로 모델이 다 다르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각각 카운티별로 모델이 다 프라이어가 다 다르고 라이클로도 똑같지만 이제 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의 모델에 여러 개의 데이터가 있는 게 아니라 각각 다 다른 모델에 하나씩 데이터만 있는 카운티는. 그래서 위에 것도 샘플링 디스트리뷰션보다는 그냥 히스토그램 그냥 그 데이터의 히스토그램이라고 쓰는 게 네, 맞아요. 이 파란색이 데이터로 그 히스토그램에서 이제 KD 써서 이렇게 덴시티로 이렇게 스무딩한 걸 그린 거거든요. 그치. 그러니까 뭐냐면은 노란색으로 내가 이제 풀어줬다는 거는 각각 프라이어 줄 때 각각 카운티들마다 그치 각각 카운티들마다 그런 그 치사율이 있을 건데 그 치사율 히스토그램을 보고 대충 그거랑 비슷하게끔 내가 이제 프라이어 맞췄다. 그래서 이게 비슷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치?
그런. 그러니까 데이터 히스토그램이랑 대충 비슷하게 그렇게 한 거야. 네. 그치? 그 의미로 약간 돼요. 그렇죠. 오, 그래, 역시 멋있다. 태영이 좋아. 그게 바로 엠피리컬 베이지인데. 네, 그치. 그래서 지금은 베이지안 방법을 사용해가지고 저희가 새로운 세타 에스티메이트를 구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했을 때 요거를 아까 저희가 컨주게시 할 때 제가 말했죠. 이렇게 평균이 나오게 된다고. 이 평균들을 히스토그램을 그려본 건데 아까는 여기 이런 애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베이지안 에스티메이션을 쓰니까 이런 게 없어지고 이렇게 약간 좀 아웃라이어들이 보정된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베이지안 추론을 썼을 때 약간 유용성인 거고 아까 미국 그 지도를 플로팅 했을 때 그 약간 이상하게 치사율이 높거나 이상하게 치사율이 낮은 데는 전부 다 중부지방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베이지안 에스티메이션으로 세타를 구했을 때는 어떻게 달라지는지 한번 볼게요. 이거는 하이 레이트인데 아까 하이 레이트를 잠깐 다시 보고 오면 아까는 이 부분을 일단 한번 봅시다. 여기 플로리다에는 뭐가 별로 없어요. 근데 베이지안 에스티메이트를 쓰면은 중부지방도 뭐 여전히 있기는 있는데 아까는 안 잡히던 그런 플로리다 지방에서도 데스 레이트가 굉장히 높다는 그런 변화가 생겼고 그다음에 낮은 걸 볼 때도 좀 달라요. 이게 워낙 주랑 이 칸들이 많아서 뭐가 다른지 지금은 이렇게 얼핏 봐서는 모를 수 있지만 그 나이브하게 비율을 구했을 때랑 이렇게 인구 분포랑 뭐 어디는 인구가 많고 어느 카운티는 인구가 적고 그런 거를 고려해서 이렇게 뭔가 추가적인 그 세타에 대한 사전 믿음을 저희가 이렇게 나름 수치화해서 고려한 거잖아요. 그런 걸 고려했을 때 결과가 다르게 나온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요거는 그냥 주별로 뭐 카운트를 나타낸 거고 그러면 이제 인구가 적은 카운티랑 인구가 많은 카운티에서 뭐 포스테리어랑 프라이어랑 뭐 실제 비율이랑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볼게요. 얘는 지금 뭐 맥펄슨 카운티 네바라스카 주에 있는 맥펄슨 카운티인데 여기에 인구는 1,400명 정도로 적고 1,400명 중에 1명 죽었어요. 여기 위에 제가 주석에 뭐 일반적인 키드니 캔서로 인한 데스 레이트가 뭐 0.00004 어쩌고저쩌고 굉장히 작은데 그거에 비하면 0.0001은 굉장히 큰 수치인 거죠. 그래서 이 파란색 직선이 그 나이브 에스티메이트예요. 그냥 단순 비율을 구했을 때는 이만큼으로 나오지만 저희가 프라이어를 이제 인구를 고려해서 줬을 때는 프라이어가 빨간색이에요. 이렇게 나오고 데이터가 적으니까 까만색 포스테리어가 프라이어에서 그다지 크게 벗어나지 않은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얘는 더 극단적이에요. 얘는 총 한 1,200명 중에 아무도 안 죽었어요. 그러면 여기서는 세타 에스티메이트를 구하면 0으로 나오잖아요. 근데 그래서 0으로 여기 직선이 이렇게 되게 돼 있겠지만 실제로 비율을 나이브하게 구하면 0일지라도 프라이어를 인구를 고려해서 줬다면 포스테리어도 프라이어에 거의 따라가죠. 그러면 저희는 세타가 0이 아니고 그래도 0.0001 사이 그 언저리에 있을 확률이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여기에 그 probability mass, probability density가 굉장히 집중되어 있는 게 딱 보이니까. 그 다음에 반대로 아까 플로리다가 나이브하게 비율로 구했을 때는 안 잡혔는데 베이지안 방법을 사용했더니 플로리다에서 이렇게 좀 변화가 나타났었죠. 플로리다는 인구가 50만 명이고 데스 카운트가 120명이 죽었대요. 그러면은
나이브하게 비율을 구했을 때는 요만큼, 요게 약간 데이터의 지표인 거고, 프라이어는 요 정도였다면 데이터가 많으니까 포스테리어가 확실히 데이터 쪽으로 이렇게 끌려간 거를 저희가 확인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예시를 본 거고, 그래서 베이지안이 뭐가 좋냐, 이렇게 해석의 여지가 이렇게 좀 새로운 해석의 여지가 생기는 것도 있는데, 아까 저희가 아웃라이어 보고 그 베이지안을 썼을 때는 그 아웃라이어가 보정이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런 것뿐만 아니라 분산도 지금 확실히 줄어든 거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분산이 줄어들었으면 저희가 뭔가 세타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구간이 이렇게 좀 확정적으로 좁아진다는 거잖아요. 그런 게 베이지안 추론을 사용했을 때의 이점이라고 이런 예시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핵심이 요게 지금 예시를 정말 잘 들고 왔는데 핵심이 이거예요, 여러분. 자, 베이지안들이 왜 프라이어 사용하냐면은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베이지안들 생각하기에 데이터는 멍청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데이터는 멍청해요. 왜? 데이터가 멍청하다는 건 뭐냐면은 자, 100명인 인구인 카운트가 있어. 한 명이 뒤졌어, 그냥. 그 카운트 치사로 1%인 거야. 근데 그렇지 1%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보면은 그러면 이 카운트 치사 1%라고 얘기하는 거는 마치 인구가 1억 명인데에서 100만 명이 죽은 거랑 거의 똑같은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데이터는 근본적으로 데이터가 충분하게 많지 않다고 데이터가 조금밖에 없으면 데이터는 멍청해. 그래서 그 멍청한 데이터를 보정하기 위해서 내 믿음을 넣는 게 바로 베이즈의 추론인 거예요. 그러면 생각을 해봐. 약간 좀 이걸 해보면은 가만히 생각해보면은 위에 거 그림 올려보면은 잠깐만. 자 지금 이런 것도 봐봐. 이런 것도 보면은 지금 치사율이 거의 0 이런 거였는데 그 0인 치사율을 보고도 나의 믿음은 거의 변하지 않았잖아. 그러니까 이걸 보고 프리퀀티스트들은 야, 18, 네가 뭔데 데이터가 0이라고 하는데 너의 믿음을 변하지 않는 거야. 너의 믿음이 어디서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아예 그냥 이게 아예 그냥 서로 말이 안 통하는 거야. 베이즈 애들은 서로 그냥 베이즈 애들은 야 데이터는 멍청하니까 데이터는 내 믿음을 그냥 수정하는 용도로만 쓰겠다. 내 믿음, 나의 데이터를 보고 난 후의 믿음 이거 가지고 내가 인프라를 사는 거다 하면은 프리퀀티스트는 그 믿음을 가져온 것 자체가 되게 약간 싫다는 거야. 아니 데이터가 부족하면 데이터를 더 모아야 되지. 왜 이 출처가 없는 이상한 그런 믿음 갖고 와가지고 그러면 프라이를 어떻게 준지 따라가지고 그냥 프라이만 존나 세게 주면은 데이터는 네가 무시할 수 있는 거냐. 이렇게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아예 그게 다른 거야. 그래서 프라이어를 가지고 우리 그 베이지언이 아닌 교수님들은 프라이어 아닌 자체를 해석하는 걸 되게 어려워하셔. 왜? 항상 데이터만 보고 데이터가 가장 뭐를 잘 설명하는지만 그것만 얘기만 하시다가 갑자기 베이지안들이 프라이어를 갖고 오니까 아니 근데 데이터는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렇게 프라이어가 해가지고 포스트 이렇게 된다고? 프라이어가 뭐지? 막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야. 아예 그냥 서로 이제 입장이 다른 거예요. 서로 이제 근본이 다른 거예요. 처음 끝. 네, 선우 오빠 첨언할 거 있으세요? 제가 준 예시인데 엄청나게 잘 바꾸셨더라고요. 저는 그거 R 맵 같은 거 절대 못 바꿀 것 같았는데 이거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네요. 네. 그 뭐 말할 거라고 하면 뭐 그냥 아주 두 가지 간략한 것만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로 그 프라이어가 아주 강하면 그 포스티리어가 프라이어 쪽으로 강하고 그리고 반대로 n이 매우 크다면 포스티리어가 그 라이클리우드에 더 근사하다는 거. 그럼 원칙 하나를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두 번째는 그렇게 엠피리컬 베이스한 메서드라고 그 오태환 학우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게 맞아요. 이게 어떤 방법이냐면 그 프라이어를 쓸 때 그 저희가 라이클리우드를 세울 때 쓰는 데이터랑 똑같은 거를 프라이어에도 쓴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가 똑같은 데이터가 두 가지 용도로 쓰인 거죠. 그런데 이게 얼핏 보면 이상해 보이지만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저는 그 n이 매우 작은 그런 케이스를 보정하기 위해서 그렇게 합리적인 그런 프라이어를 써야 되는데 그런데 그거 지금 쓰는 데이터 말고는 그 프라이어를 세울 만한 소스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런 엠피리컬 베이스한 방법을 썼다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 할 만한
이상. 왜 썼냐면은 이게 지금 위에 그림 보면은 히스토그램 비슷하게 만든 거 있잖아. 주황색 선이랑 하얀 선이랑. 내가 왜 정률법을 왜 썼는지 궁금한 이거 보내. 그러니까 그 프라이어 설정을 할 때 원래는 그냥 내 마음대로 그냥 베타 A, B를 넣어야 되잖아. 근데 이건 뭐냐 연구자가 이거를 이제 데이터로 준 연구자가 의뢰를 할 때 연구자가 대충 미국 주 카운터들이 그런 치사율이 분포가 어떻게 돼요라고 물어봤을 때, 그치? 대충 이렇게 돼요라고 히스토그램을 준 거야. 이 히스토그램을 준 게 이 파란색 선이고, 그러면 그 데이터를 받고 이제 난 이제 그게 베이지안인 내가 그러면은 베이지안 이 프라이어 중에서 프라이어가 포함한 것 중 하나는 이 데이터에 대한 뭐 연구자들이 지식 이런 것도 있단 말이야. 그리고 지식을 표현하기 위해서 히스토그램을 뭔가 매치하는 그런 내가 어떤 분포를 만드는 이런 방법이 정률법이거든. 그러니까 정률법이라는 게 이게 그 어떤 분포의 first 모멘트가 평균이고 second 모멘트가 이제 그 분산 더하기 뭐식이고 그다음에 third 모멘트, fourth 모멘트 이런 모멘트랑 그다음에 내가 어떤 분포의 그런 모멘트, 그런 첫 번째 모멘트, 두 번째, 세 번째 모멘트를 맞추는 방정식을 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데이터의 히스토그램에 잘 맞는 하나의 분포를 만들자라는 게 정률법이거든요. 요게 그 우리 청파가 이제 얘기했었던 것 같아. 슈퍼 스터디 때, 그쵸? 그래서 점수정법인데 그리고 그 ML이라는 게 나오기 전에 맥시멀 라이크라는 게 나오기 전에 필사가 나오기 전에 1900년대 초반에 이제 칼 피어슨이라는 사람이 만들었던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 모멘트를 계산하려고 칼 피어슨이 그 알바들을 되게 많이 고용했지. 그냥 계산 존나게 시키고 그때 컴퓨터들은 지금 약간 진짜 인간 컴퓨터였어요. 딱 주면은 계산만 존나게 하는 그런 컴퓨터들이 있었어. 여러분들이 학부생 인턴하면 그런 거 있었어. 그때 1900년대 초반에는 하여튼 그렇습니다. 자 여기에서 그런 코멘트는 끝났는데 여기서 세션을 끝날까 아니면은 한 마디만 더. 오케이 더 있어? 오케이. 네. 과제 설명. 맞아. 오케이. 네. 그러면 내 얘기를 못하겠다. 오케이. 네. 이거는 제가 사실 좀 더 주석이나 약간 문제를 한국어로 변형하고 뭔가 힌트를 주는 등 그런 게 필요하긴 한데 제가 시간이 없어서 그냥 대충 넣었어요. 과제는 크게 3가지예요. 근데 이게 오늘 커버한 내용이 FCB 책의 처음부터 43페이지까지예요. 그래서 나중에 조가 발표가 될 텐데 오늘 조별로 그냥 일주일 중에 되시는 시간 1시간 이내 그 정도로 맞추셔서 그 전까지 리딩해서 뭐 서로 이해 안 되는 부분 있으면 그거 이렇게 의논하고 디스커션하고 그다음에 문제도 기본적으로 같이 푸시면 됩니다. 혼자 다 하라는 소리는 절대 아니고요. 첫 번째는 파트 2가 아니라 파트 1인데 아까 제가 뭐 강한 데이터, 뭐 약한 데이터, 그다음에 강한 프라이어, 약한 프라이어 요거를 설명을 했잖아요. 이거를 그래프로 나타내서 6가지 2 곱하기 3에서 6가지 경우를 그래프를 다 그리고 비교를 나름대로 해보시면 됩니다. 소스 코드는 크게 2개가 있는데 하나는 이건 그냥 제일 심플한 코드고 그다음에 이거는 FCB 소스에 나왔던 약간 팬시한 건데 기본적으로 뭐 어디냐? 약간 이런 파라미터만 적절하게 변형을 시키면 뭐 강한 프라이 이거를 뭐 어떻게 작게 주냐 크게 주냐에 따라서 이렇게 윅 프라이어를 만들 수도 있고 뭐 스트롱 프라이어를 만들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둘 중에 뭘 하든 상관은 없는데 어쨌든 그래프 6개 해서 비교하는 게 1번이고 2번은 이 BDA란 책에 연습 문제예요. 이게 지금 뭐 제니라는 사람의 손녀딸이 뭐 갈색 머리고 파란 눈일 확률을 구해라 뭐 이런 건데 이게 작년에 수능 친 제 동생한테 물어보니까 생물의 그 유전 문제 계산 엄청 많고 그런 게 약간 이런 문제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문제가 왜 좋냐면 그 조건부 분포를 굉장히 빡세게 연습할 수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갖고 있는 지식을 기반으로 어떻게 그 다음 제너레이션을 예측을 할 것인지 그런 걸 되게 실생활에서 볼 수 있는 예시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서 이거를 푸시면 되고 솔루션이 있는데 솔루션을 봐도 무슨 말인지 해석하고 풀이를 더 길게 쓰려면 충분히 어렵고 그렇거든요.
필요하시면 솔루션 보고 이렇게 과정을 잘 이렇게 보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3번은 선우 오빠가 낸 문제예요. 오빠 이거 설명 좀 해주세요. 이걸 설명을 해드리나? 이거 뭐 그냥 글이 설명한 게 잔데 그냥 그 베타 프라이어에서 프라이어를 그 잘 주관적으로 그렇게 그 주면서 그 프라이어를 어떻게 주는지에 따라서 답이 다 다를 거예요. 그러면 그 프라이어를 어떻게 주는지를 어떻게 정하냐면 이게 첫 문장이 이렇게 써 있거든요. 뭐 다른 병원의 경험을 통해 뭐 생존율은 이렇게 예상되며 0.8 미만이거나 0.97 초과일 것 같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그 생각한다라는 그 말이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서 프라이어가 다른 거죠.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뭐 여러분들이 잘 주관적으로 그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별로 할 말이 없네요, 이거는. 네네. 네. 그러면은 뭐 오늘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고, 제가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자면, 이렇게 베이지안을 처음 배우시는 분들한테 굉장히 어려운 내용일 거라고 생각해요. 저도 겨울방학 때 했는데도 준비하면서 어려웠는데, 오늘 이렇게 발표한 슬라이드나 뭐 그 예시나 다 이해해야 된다는 게 절대 아니고, 뭐 베이지안 추론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지, 베이지안 추론이 뭔지, 프라이어, 라이클리후드, 포스테리어가 뭔지, 그런 것 정도만 첫 주차에는 익숙해지면은 학기 말로 갈수록 점점 이렇게 앞에 했던 게 이런 말이었구나 하고 이렇게 납득을 하게 될 것 같아요. 저도 당연히 그랬고, 네, 그래서 너무 이걸 다 이해하려고 애쓸 필요 없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고, 조에 학술부원들이 1명 내지 2명씩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아마 잘 설명을 해주실 것 같고, 마지막으로 다음 주에는 랜덤으로 1명 뽑아서 숙제를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숙제를 꼭 해주세요. 오늘 그거 다 뭐냐 수연이랑 태환이랑 선우 셋 다 베이지 고위골들이에요, 여러분. 저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다 태환이는 이제 나랑도 이제 같이 봤었고 작년 여름에 나랑 베이지 세션 스터디 같이 했었고 선우도 그때 같이 했었고 수연이도 지금 세션 준비하다가 바로 베이지 처음 보면 되게 어려운 게 당연히 그래서 내가 지금 여러분들 반응 보면은 처음에 듣다가 지금 보면 다 뒤에 되면은 그냥 표정이 썩어질 거다. 나 포기한 표정이야 지금. 정현이 표정 봐봐. 지금 정현이 지금 이렇게 딱 이러고 있다고 지금. 아 씨발 뭐라 하는 거야. 동인이도 지금 보다가 처음 하다가 나중에는 이렇게 된다니까. 저희가 화나는 것 같아요. 화났어. 동인이 지금 화났어. 지금 연구실도 일도 바쁘 죽겠는데 지금 학회에 들어갔더니 지금 너무 어려운 거 오셔가지고. 근데 이게 어려워 보이지만은 여러분 책 보면은 책에 생물 설명 잘 나와 있고 되게 좋고 오늘 수연이랑 이제 그 시기 뭐냐 선우랑 설명 잘해줬으니까 그냥 책 읽으면 돼. 여러분 이거 생각 그냥 이거 여러분 이런 거 다 껌이잖아요. 여러분 더 어려운 수업도 많이 듣고 하는데 별로 안 어려워요. 그렇죠? 그래서 했습니다. 자, 또 조 얘기하잖아 이제. 네. 저 거기까지 들려요? 아니 여기로 와 이제. 이제는 안 어려워. 다 할 수 책 읽으면 다 족밥이야. 다 할 수 있어. 네. 아 그러면은 이제 6명씩 이미 조를 짜놔가지고 그 간사님은 이제 바쁘셔가지고 간사님이랑 또 태환님은 세션만 들으신다고 하셔가지고 2분 빼고 36명이어서 6명씩 6개 조 짰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제가 학술부 2명 넣고 성비 조금 맞추고 사다리 타서 그다음에 너무 친한 사람들은 좀 이렇게 찍고 약간 이런 느낌으로 짰어요. 그리고 이제 조장도 정해드렸는데 조장은 이제 그냥 잘하실 것 같은 아무나 제가 약간 주관적으로 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장은 계속 하시는 건 아니고 그 그러니까 몇 주마다 이제 한 번씩 아마 중간 이후에 조를 바꾸고 그 다음에 조장도 바꾸고 이렇게 할 거예요. 조장이 역할이 많은 건 아니고 톡방을 팠을 때 이제 언제 만날지 약간 일정 조율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그냥 으쌰으쌰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그냥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주말 동안 이제 아니면 뭐 평일도 상관없고 오늘 내용 어려우셨을 텐데 책 읽고 그 다음에 같이 공부해 보시면서 과제도 같이 해보시는 그런 좋은 시간을 가지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현도야. 너한테 네. 말을 시키라는 그거 뭐야 주문이 들어왔어. 그 음해입니다. 음해. 야,
현도야 머리 바꾸네 잘 어울린다. 아, 감사합니다. 그래서 정적인 경덕이 막 있네. 앞모습과 뒷모습 둘 동시에 나오는. 현도야 오늘 내용 어땠어? 괜찮았어? 아, 오늘 너무 좋았고, 그 뭐야, 데이터랑 프라이어랑 약간 보정되는 그런 느낌이 굉장히 재밌습니다. 오케이. 자 중창님. 네? 네, 중창님 통계 이야기 너무 좋아하신다는 말씀 많이 들었어요. 잘 못 들었습니다. 그래요? 네, 중창님 혹시 오늘 내용 어땠어요? 한 1% 이해도 못한 것 같습니다. 1%를 이해를 못했다고? 스토 안 돼요. 1% 이해가. 오케이. 중창이 근데 오늘 내용 어려워 보여도 같이 스터디 조에 들어가게 되면은 그 스터디 조에 조장이나 학술부나 다른 친구들이 다 있으니까 같이 보면 돼요. 제가 베이즈 처음 학교에 들어갔을 때 베이즈 세션 했었는데 그 스터디 조에서 세션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던 사람은 나밖에 없었어. 그래서 내가 맨날 내가 얘기하고 막 그랬거든. 그래서 이해를 못해도 전혀 상관이 없어요. 이번 학기 세션 하면서 다 이해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한번 이렇게 베이즈 한번 이번 학기 하면서 혼나고 다음 학기 학교 수업 들으면서 A를 받는 게 목적이니까. 하여튼 네, 중창님 또 혹시 코멘트 있는 사람? 저 또 얘기해라. 네. 저 추가적으로 이번 주 토요일 날 2시에 그 아까 관사님께서 말씀하신 그 AI 대학원, 카이스트 AI 대학원 가신 분 있는데 그 질문 지금 받고 있거든요. 질문도 많이 해주시고 그 다음에 원래 이번 주는 토요일 세션이 없는 날이에요. 근데 추가적으로 이분 말씀도 듣고 싶어가지고 배정을 한 건데 약간 시간이 혹시 막 안 되실 수도 있는데 가능하시면은 참석해 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AI 대학원 거기 좋은 데인데 어떻게 갔는지 들어보고 싶잖아요. 그래서 많은 참석 부탁드리고 토요일 2시입니다. 네, 여기까지. 자, 여러분 너무 고생 많으십니다. 네, 너무 고생 많았고 다음 주에 또 보고 스터디 좀 하고 우리 친바족들끼리 잘 보고 합시다. 여러분 빠이.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깃허브 초대 다 보냈는데 혹시 만료되거나 이런 분들은 다시 저한테 카톡을 주세요. 아니면은 안 오셨거나. 네, 여기까지.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태환이도 보내달래. 네, 알겠습니다. 태연님도 보내드릴게요. 빠이요.